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조세법 강론 강의를 맡은 이한호 교수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조세법 총론을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조세법 강론인데 우리 그 국세, 국가 걷는 세금, 이 국세는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채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학기에 배운 그 조세법 총론은 이렇게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법이라든지 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납부해야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러한 것들 그 세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개별 세법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게 조세법 총론이고, 이번 시간에는 조세법 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세법,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하나의 세법을 갖는다고 해서 일세목 일세법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또 개별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세법들을 조세법 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그 개별세법 중에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소득세법에 대해서만, 즉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에 대한 법, 그 소득세법에 대해서만 이번 학기에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죠. 지난 학기 조세법 총론, 그 다음에 올해 이번 학기 조세법 강론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조세법 총론을 학습을 하고, 이번 학기에 뭐 조세법, 그러니까 조세법 강론, 소득세법 강의를 들으면 두 개를 다 연속해서 들으면 뭐 강의를 듣는데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학기에 뭐 조세법 총론을 수업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학기에 이 조세법 강론 수업을 듣기가 어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학기에 조세법 총론 수업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학기에 이 조세법 강론에 해당하는 이 소득세법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 뭐 조세법 총론 학습을 하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학기에 조세법 총론을 듣고 조세법 강론 소득세법을 들으면 뭐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난 학기에 조세법 총론 수업을 안 듣고 이번 학기 조세법 강론 소득세법에 대한 소득세 관련 내용을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죠. 작년도 2020년도 1학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째, 4학기째 지금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지쳤을 거고 아마 캠퍼스가 그리워질 겁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학기에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만나서 강의를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수업 듣다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각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1학년, 2학년들이죠. 특히 이제 작년에 입학한 우리 1학년들은 이제 2학년이 됐지만 학교를 참 한 번도 못 왔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이번 학기까지만 비대면 수업 온라인 강의로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 조세법 강론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 소득세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별 강의 계획을 보면, 소득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 학습 내용은 소득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 2주차 다음에는 그러면 소득세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과세를 할 수 있냐? 자, 그러한 과세 요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 요건이라고 그러면 뭐 과세 표준, 세율,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할 건지, 납세 의무자,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봐서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주차에는 그러한 소득세의 과세 요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소득세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에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 자,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자,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퇴직소득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 자, 여러분들 뭐 거래소에서 증권 사고 팔고 할 때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금융투자소득세,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 자, 3주차부터 7주차까지 중간고사 전까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학습이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3주차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학습이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자, 4주차에는 사업소득, 그리고 5주차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자,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종합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주차부터 5주차까지 이 6가지 소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 자, 이 소득 금액을 합산한 게 종합소득 금액이 되고, 자, 여기에 소득공제를 차감을 하면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주차에는 바로 소득공제와 세율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 자, 7주차에는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 계산,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7주차까지 학습을 할 거고, 자, 이제 8주차에는 중간고사가 실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번 학기도 비대면 코로나 수업으로 인해 과제물의 제출 형태로 중간고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주차에는 9주차부터 12주차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부동산 등을 매각을 했을 때 발생된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9주차에서 학습을 할 거고, 자, 그리고 양도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10주차에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주차에 들어가면 우리 2017년 8월 2일 일명 파리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파리 대책으로 인한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중과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중과 제도를 살펴볼 거고, 자, 12주차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주차, 14주차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와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주차에는 기말고사가 로 이제 여러분들 이번 학기 학습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기말고사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기말고사는 실시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시험이 실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학습평가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그 다음에 출석 15%, 과제물 15%에서 100점의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절대평가죠.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코로나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충실도라든지 이제 학습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학습을 충분히 하고 자, 출석을 제대로 하고 과제물 제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를 제출을 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학점을 부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최대한 열심히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학점을 부여해 줄 건데, 자,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한테 그 좋은 학점을 부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과제물도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고, 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를 뭐 형편없이 제출했다든지, 자,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성실히 뭐 출석 제대로 하고 과제물 제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들 최대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안을 작성을 해서, 특히 중간고사 과제물로 대체했을 때 중간고사 과제물이라든지 기말고사 평가에 대한 기말고사 답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학점을 제가 부여해 줄 겁니다. 자, 그걸로써 여러분들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 그 소득세법은 아마 그 기본 지식을 습득함으로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그 회사 다니면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학기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제물이 15%인데 과제물이라는 것은 자,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들 그 과제물은 자,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와 세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하나. 자, 그다음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 및 세액 산정에 대한 설명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과제물인데, 첫 번째는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및 세액 산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 및 세액 산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및 세액 산정,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 및 세액 산정에 대해서 자, A4지 10장 이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줄 간격은 180%, 글자 크기는 12로 하면 되고, 한글이든 워드든 상관없습니다. 자, 한글이든 워드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편한 거 선택해서 과제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어디에 제출하냐면 가상대학 질의응답에 있어요. 자, 가상대학 질의응답에 과제물에 여러분들 학번과 성명을 반드시 작성을 해서 가상대학 질의응답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냐? 자, 기말고사 전날까지 제출하면 되죠. 자, 그래서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과제물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 기간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과제물을 작성을 해서 기말고사 전까지 반드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학습할 내용이 소득세의 기본 개념인데, 자, 그러면 소득세의 기본 개념으로서 소득세란 무엇이냐? 자, 그리고 소득세의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자, 그리고 아까 강의 계획표에서 설명했듯이 종합소득이 되는 그 종합과세가 무엇이고, 자, 그리고 그 종합소득세 세율 체계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이 누진세율이 무엇인지 볼 겁니다. 자,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 게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 납부. 자, 소득세는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중간중간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신고 납부와 원천징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원천징수, 자, 미리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징수를 해서 신고 납부하는 원천징수와 더불어서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소득을 언제 지급했는지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개인, 자연인들은 소득을
창출을 하면 그 소득을 어디에 씁니까? 자, 여러분들 생활하는 데 사용 소비를 하죠. 자, 의식주에 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의식주, 뭐 주택이라든지 주택 구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먹는 거라든지 자, 옷 사 입는 거라든지 자, 이런 의식주에 여러분들이 쓰기 때문에 자, 그러한 소득 중 의식주, 여러분들 생활에 들어간 소비, 생활에 들어가는 금액,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적공제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그러면 소득세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소득세라는 것은 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주체가 자연인 우리 그 태어나서 죽는 이 일반 자연인을 우리가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인격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격체는 여러분들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연인의 인격, 자, 권리 의무 주체로서의 인격의 주체로서 자연인은 자,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받는 거고, 자, 법인의 인격은 법인의 권리 의무 주체는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자, 법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 창출의 주체는 자, 개인과 법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우리가 법인소득세라고 얘기를 하고, 자, 법인이 아닌 자연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개인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의 창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자, 개인이 소득을 창출했으면 개인소득세, 법인이 소득을 창출을 했으면 법인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 법인소득세를 줄여서 법인세라고 얘기를 하고 이 법인세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 바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의 소득 창출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개인소득세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개인소득세도 줄여서 바로 소득세, 즉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만을 소득세라고 얘기를 하고 법인의 소득세는 법인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 소득세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 바로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개별 세법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고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규정됐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일세목 일세법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자, 이러한 법들을 개별 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있습니다. 자, A가 있는데 A가 이제 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보겠는데 소득세를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자, 그러면 우선 A가 법인에 기부를 했다고 치죠. 자, A가 법인에 뭐 1,000만 원을 기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법인한테 기부한 이 A가 기부한 이 기부금 1,000만 원은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가 기부한 이 금액을 법인은 소득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포괄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즉, 법인세법에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을 포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이 A가 개인한테 기부를 합니다. 자, A가 개인한테 1,000만 원을 기부를 하죠. 자, A가 개인 사업자, 개인 소득자한테 기부를 1,000만 원을 하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가 개인한테 기부를 하면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바로 개인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해서 열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의 소득이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다. 자, 그러면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가 법인한테 기부를 했을 때는 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는데, 자, A가 개인한테 기부를 했을 때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과세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A가 개인한테 기부한 이 세금, 자, 얘는 그러면 A가 개인이 A한테 기부를 함으로써 받은 소득은 자, 세금이 없는 불로소득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냥 기부를 해버리죠.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부를 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아니니까 과세가 안 되고 소득세 안 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 많은 재산들을 그냥 다 물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개인한테 기부를 한 이 기부금은 개인의 소득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개인의 소득세로는 과세하지 않지만 이 기부에 대해서는 증여로 봐서 바로 증여세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소득세고, 자, 개인이 소득이 창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열거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는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승계되면 부과하는 게 상속세고, 자, 증여라는 것은 이렇게 개인 간의 기부, 개인 간의 재산의 이전,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입니다. 자, 그래서 증여에 대해서, 이런 기부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과세를 하는 거고,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포괄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바로 세법의 규정 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포괄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포괄주의는 바로 법인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세에서 취하고 있는 주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는 법인세법의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열거주의라는 것은 세법에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고,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는 법인세가 더 큽니까? 개인 소득세가 더 큽니까? 법인세가 훨씬 더 크죠. 왜? 법인세는 포괄주의이고 법인세법의 규정 여부 불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 범위는 당연히 법인세가 더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법 제3조에 보시면 과세소득, 자, 개인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3조에 보면 자, 거주자입니다. 자, 거주자. 자, 거주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거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를 비거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바로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주소라든지 거주를 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보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 즉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자,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세법 제3조가 바로 열거주의를 취하는 거고, 소득세법 제3조에서 과세소득의 범위는 바로 이 법에서, 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 소득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득세법 제4조를 보게 되면 소득의 구분,
합니다. 자,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으로 네 가지 소득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이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여섯 가지 소득, 자,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회사 다니고 있죠. 자, 회사 다니면 여러분들 열심히 이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자,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대가, 즉 근로 제공의 대가로 여러분들한테 뭐를 주죠? 급여를 주죠. 자, 그 급여는 바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이 돼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자,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가, 자,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를 그만 다니고 싶다. 아니면 그 회사를 그만 다니고 창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이 회사를 다녀서 이제 회사에서 나가 주십시오. 자, 이것은 퇴직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퇴직금을 받게 되죠. 자, 그러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을 퇴직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1월 1일이죠. 자, 2023년 1월 1일 내후년부터 이제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았다. 아무리 많은 차익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인 경우, 즉 삼성전자의 지분율 1% 미만이죠. 자, 1% 미만을 소액주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삼성전자의 주식 양도차익, 그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자, 그러한 소득은 바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자,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이익, 발생된 차익, 자, 그것을 양도차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바로 양도소득이고, 자, 이렇게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 자, 이것을 양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과세와 누진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자, 이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를 종합과세 또는 종합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래서 1200만 원 이하는 6%, 자, 10억이 넘어가, 소득금액이 10억이 넘어가면 45%에서 누진세율 6%에서 45%를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자 소득 등, 이자 이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각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누진세율이 약화가 되죠. 누진세율이 완화가 돼서, 자, 응능부담의 원칙, 즉 수직적 공평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능부담의 원칙, 수직적 공평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담세력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담세력이 뭐냐?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라는 거죠. 자, 결국 응능부담의 원칙, 수직적 공평이라는 얘기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칙이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원칙으로 간주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응능부담의 원칙,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이 뭐 절대적인 유일의 원칙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응능부담 원칙은 아니고 뭐 다른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이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누진세율로 뭐 적용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 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소득세를 뭐 부가치세 같이 뭐 10%면 10%, 20%면 20% 단일세율로 과세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대표적으로 이 소득세에 대해서는 응능 부담, 즉 수직적 공평성을 적용하기 위해서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결국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6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각각 계산한다 그러면 개별 세율이 각각 적용하기 때문에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고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누진 부담을 약화하는,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함으로써 합산된 소득이 소득금액이 높아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종합과세와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 예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